100년이 걸려도 못 만듭니다. 33년 전 일본 연구원이 한국인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87번의 실패 끝에 일본 93% 독점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성은 42억 원을 쏟아부으며 함께 싸웠죠. 일본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27만 번의 데이터가 87번의 집념에 무너진 순간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연구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저는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35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죠.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코이치입니다. 올해 58살이에요. 일본 최대 반도체 소재 기업의 수석 연구원으로 3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EUV 블랭크 마스크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과분한 별명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기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책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삼성전자 주가 급락, SK하이닉스 비상대책회의, 청와대 긴급 점검.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위스키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둔 거예요. 언젠가 진짜 승리하는 날 마시려고 아껴뒀죠. 3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유리잔에 찰랑거렸어요.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저는 잔을 들어 모니터를 향해 건배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요, 안녕.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업본부장 오노 타케시였어요. 나카무라 상, 뉴스 봤습니까? 보고 있네. 지금 삼성 구매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3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물량 확보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 단, 가격은 우리가 정한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가 따뜻했어요. 35년간의 노력이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싶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는 지금쯤 비상등이 켜지고 있겠죠. 삼성 평택 공장,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쓰는 핵심 소재는 전부 우리 손에서 나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이름만 들으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는 단 한 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극자외선이라는 특수한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에요. 문제는 이 거울의 정밀도입니다. 원자 2~3개 크기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축구장 전체를 머리카락 한 올의 굴곡도 없이 평평하게 만드는 수준이죠.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회사를 포함한 일본 기업 3곳이 전 세계 시장의 93%를 장악하고 있어요. 나머지 7%는 독일 기업 하나가 가지고 있죠. 한국 0%입니다. 중국도 0%예요. 미국도 0%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니터 옆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연구팀 동료들이 찍은 거죠. 1992년 우리가 처음으로 EUV 블랭크 마스크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3년. 저는 이 기술 하나만 파왔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시카와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축제 같았죠. 나카무라 상. 이시카와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시네요. 35년간 이 기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에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제가 겪은 것을 모릅니다. 수천 번의 실패, 수만 번의 실험, 수십만 번의 데이터 분석,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건 저와 제 팀이었죠.
영업본부장 오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현황입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어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 블랭크 마스크 재고 약 3개월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약 4개월분. 길어야 6개월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6개월 안에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독일 기업은 생산량이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도 이미 물량이 꽉 차 있어요.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을 시도하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에요.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의지도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시카와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나카무라 상이 직접 대답해 주시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33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오늘 시작한다고 해도 성공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회의실에 다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우리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127만 건. 지난 33년간 우리가 기록한 실패 데이터의 수입니다. 온도를 0.1도 바꿨더니 반사율이 떨어졌다. 진공도를 조금 낮췄더니 증착이 고르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127만 건 넘게 쌓여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으로만 살 수 있는 것. 한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127만 번을 실패해야 해요. 하루에 10번씩 실패한다고 쳐도 348년이 걸립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도쿄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한국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장 견학을 위해 나고야로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 회사의 블랭크 마스크 생산 공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물건을 만드는 곳이죠. 공장 입구에 도착하니 생산부장 하마다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오랜만입니다. 하마다 상, 요즘 바쁘시죠? 그가 씩 웃었습니다. 바빠도 이렇게 바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생산량을 30% 늘렸는데도 모자랍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에어샤워를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하얀 조명 아래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죠. 하마다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증착 장비입니다. 원자 단위로 층을 쌓는 기계예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기계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들이 유리 기판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 층, 또 한 층. 그렇게 100층을 쌓아야 블랭크 마스크 하나가 완성됩니다.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합니까? 좋은 날은 50개 정도요. 나쁜 날은 30개도 안 됩니다. 불량률은요? 여전히 30% 정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의 성공률. 33년간 연구해서 도달한 수치예요. 처음에는 5%도 안 됐죠. 100개 만들면 95개가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한 개당 가격이 얼마죠? 장당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30% 불량이면 네,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가 폐기됩니다. 하마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이 산업의 현실입니다. 실패의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증착실을 지나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완성된 블랭크 마스크의 품질을 확인해요. 반사율, 평탄도, 결함수 등을 측정하죠. 이번 달 평균 반사율이 얼마입니까? 73.2%입니다. 작년보다 올랐네요. 네. 나카무라 상이 제안하신 증착 온도 조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난해 제가 0.3도의 온도 조정을 제안했거든요. 그 작은 변화가 반사율을 0.5% 올렸어요. 0.5%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이 업계에서 0.5%는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우동을 먹으면서 하마다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국산화 움직임이 있다던데 하마다 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물론이죠.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삼성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니까요. 돈도 있고 인력도 있죠. 하지만 한 달쯤 생각해보니까 확신이 섰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그가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장비 있죠. 증착 장비. 독일제입니다. 한국도 살 수 있어요. 검사 장비는 미국제죠. 이것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상, 장비만 있으면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렇습니다. 장비는 도구일 뿐이에요. 명품 칼을 산다고 요리를 잘하게 되나요? 수년간 연습해야 합니다. 불 조절하는 법, 재료 손질하는 법, 타이밍 잡는 법. 우리는 33년간 그걸 익혔어요. 하마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게다가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에겐 127만 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나카무라 상이 예전에 강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3년 전 사내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죠. 127만 번의 실패가 우리의 자산입니다. 하마다가 제 말을 인용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127만 번을 실패해야 해요. 그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패 한 번당 평균 비용이 얼마쯤 될까요? 재료비, 장비 가동비, 인건비 합치면 최소 3천만 원은 들 겁니다. 127만 번이면 38조 원입니다. 숫자를 말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38조 원.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이에요. 물론 모든 실패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하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공정만 해도 수만 번의 시행착오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그 실패의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뭘 바꿔야 하는지.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공장에만 20년 이상 경력자가 50명 넘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하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우동을 다 먹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무숲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죠.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정말 못할까? 삼성이라는 기업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일본을 완전히 추월한 회사니까요. 하지만 소재는 다릅니다. 메모리는 대규모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으로 승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127만 건의 실패 기록. 그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열어봤어요. 실험번호 8922341점. 일시 2015년 3월 15일. 조건 증착 온도 285도, 진공도 10에 7초월. 결과 반사율 68.7%, 불합격. 원인 분석 3층과 4층 사이 계면 불균일. 조치 증착 속도 5% 감소. 실험번호 8922342점. 일시 2015년 3월 15일. 조건 증착 온도 285도, 진공도 10에 7초월. 증착 속도 5% 감소. 결과 반사율 69.1%, 불합격. 원인 분석 계면 개선되었으나 표면 거칠기 증가. 조치 기판 전 처리 시간 연장. 이런 기록이 127만 개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피와 땀의 결정체예요.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33년간 쌓아올린 탑이죠. 한국이 이걸 따라오려면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1992년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나왔죠. 젊은 시절의 저, 그리고 연구실 동료들. 그 사진들 사이에 한 장의 명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정호,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 저는 그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30살도 안 된 젊은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촉망받는 인재로 불리고 있었어요. EUV 블랭크 마스크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연구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원 3명이었어요. 삼성전자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중 가장 젊어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5살쯤 됐을까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청년이었어요. 나카무라 상,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한국식 억양이 섞인 일본어였지만 꽤 유창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오셨다고요? 네. 반도체 연구소에서 소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삼성의 투자 계획, 기술 개발 로드맵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본론이 나왔습니다. 나카무라 상. 박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EUV 블랭크 마스크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또는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왜 직접 개발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분야에서 출발점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이상 앞서 있죠. 그 격차를 혼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사려고요?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공동 개발이요. 젊은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열정, 야망,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하지만 제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공유할 수 없어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삼성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술을 넘기는 건 우리의 미래를 넘기는 것과 같아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희가 직접 개발하면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웃음이었어요. 박상.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저희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성이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연구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저희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어요. 100년이 걸려도 못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함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죠. 나카무라 상.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네,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굴욕감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 보였죠. 저는 그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그저 젊은이의 객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정호와 삼성 사람들은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들을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33년이 흘렀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그 오래된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정호,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삼성에서 승진해서 임원이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겼을까요? 아니면 이미 은퇴했을 수도 있겠죠. 1992년에 25이었으니까 지금은 58살. 저와 같은 나이예요. 저는 명함을 다시 앨범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젊은 박정호가 나왔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100년이 걸려도 못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꿈속의 박정우는 웃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이상하게 강렬했습니다. 저는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 꿈을 꿨을까? 아마 한국 수출 규제 때문이겠죠. 그 사건이 옛날 기억을 끄집어낸 모양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죠. 33년 전의 젊은 연구원 따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박정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7년 후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올 줄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영업팀에서 보낸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국산화 동향, SNS텍 삼성 테스트 라인 진입. 저는 피식 웃으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SNS텍.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국의 중소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직원 수 130명, 연 매출 280억 원. 우리 회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EUV 블랭크 마스크를 만든다고? 농담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테스트 라인 진입 확인. 저는 영업본부장 오노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오노가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아, SNS텍이요.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이후에 집중 육성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건 알아. 테스트 라인 진입이 무슨 뜻이냐고. 삼성이 자기네 공장에서 SNS텍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테스트야 할 수 있겠지. 결과는? 오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차 테스트 불합격입니다. 반사율 64.8%, 기준 미달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원래는 그렇죠. 불합격하면 보통 폐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절차예요. 양산 라인에 들어가려면 반사율 72% 이상이 필요합니다. 64.8%면 한참 모자라죠. 이런 샘플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노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데? 삼성이 2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불합격한 샘플을 왜 다시 테스트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은 한 번 떨어지면 끝인데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2차 테스트 결과 반사율 65.3%. 여전히 불합격이었죠. 그래서 끝났어? 아니요. 오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차 테스트도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3차 결과는 65.9%. 불합격. 그럼 이제 끝났겠네. 아닙니다. 4차, 5차까지 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노상. 네. 삼성이 미쳤나? 오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불합격한 샘플을 5번이나 테스트한다고? 도대체 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SNS텍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 별거 아니야. 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었죠. 뭔가 찝찝했습니다. 삼성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기술팀장 모리를 불렀습니다. SNS텍이라는 한국 회사 알아? 모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국산화 후보 기업 중 하나죠. 그 회사 제품이 삼성 테스트 라인에 들어갔대. 5번이나 테스트했다더라. 5번이요? 모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과는요? 전부 불합격. 그럼 왜 5번이나? 그게 이상하잖아. 왜 삼성이 불합격 샘플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야? 모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삼성이 SNS 택을 키우려는 건 아닐까요? 키운다고? 네.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번엔 여기가 부족했으니 다음엔 이렇게 해봐라. 그런 식으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 되나?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데. 그렇긴 하죠.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비효율적인 짓은 안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오노가 다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나카무라 상. 뭐야? SNS 택 테스트가 10차까지 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10차. 네. 그리고 반사율이 67.2%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차 때 64.8%였으니까 10번 만에 2.4%가 올랐네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계속 테스트 라인을 내주고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 확인해봐야 하는데 아마 삼성이 부담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뭔지 알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고서가 또 올라왔어요. SNS 택 테스트 횟수가 25차를 넘어섰습니다. 반사율은 68.7%까지 올랐죠. 25번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25번을 테스트했다고? 오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삼성이 왜 이러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비용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라인 점유 비용, 인건비, 분석 비용. 한 번에 최소 5천만 원은 들 겁니다. 25번이면 12억 5천만 원이에요. 삼성이 SNS 텍한테 12억 원을 쓴 거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오노상. 네. 삼성 구매팀 담당자한테 연락해봐. 왜 이러는 건지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며칠 후, 오노가 답을 가져왔습니다. 삼성 측 대답입니다. 뭐래? 공급선 다변화 차원입니다. 가능성 있는 업체는 끝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끝까지 지원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끝까지가 언제까지야? 30번, 50번, 100번.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삼성이 100번까지 테스트를 한다면 비용은 50억 원. 그래도 SNS 텍 제품이 양산 기준을 통과 못하면 그냥 50억 원을 날리는 거야?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떤 기업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삼성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삼성은 우리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메일함을 열었더니 오노의 긴급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 SNS 텍 테스트 현황 업데이트 긴급.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열어봤죠. 테스트 횟수 52차, 반사율 70.4%, 비고 양산 기준 72% 근접. 손이 떨렸습니다. 70.4%라고? 1년 전만 해도 64.8%였는데 지금은 70.4%야? 저는 바로 오노를 불렀습니다. 이거 확실해? 삼성 구매팀에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52번을 테스트했다고? 1년 동안?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52번. 52번 동안 삼성은 SNS 텍 제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합격이 계속됐는데도요. 1년이라는 시간과 수십억 원의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말이에요. 테스트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계산해봤습니다. 한 번에 약 5천만 원이니까 52번이면 26억 원 정도입니다. 삼성이 26억 원을 SNS 텍한테 썼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해? 삼성이 26억 원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줄 수 있어. 그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야? 하지만 삼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 중소기업한테 26억 원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시카와 사장이 보고서를 읽으며 물었어요. 나카무라 상,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솔직히 예상 밖입니다. 예상 밖이라니? 삼성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1년 동안 52번을 테스트하면서 중소기업을 키우다니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업본부장 오노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산 기준을 못 넘었습니다. 70.4%면 아직 1.6% 부족해요. 그건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문제야. 1년 전에 64.8%였던 게 지금 70.4%야. 5.6%가 올랐어. 이 속도면 저는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6개월 안에 72%를 넘을 수도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카와 사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도 양산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샘플 테스트 통과하고 실제 양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양산 검증에 최소 1년은 더 걸릴 겁니다. 수율 안정화, 품질 균일화,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하니까요. 그럼 아직 2년 정도 여유가 있는 거네요. 사장의 말에 다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삼성이 52번 만에 포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포기할까?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삼성의 행동이 이상해. 너무 비효율적이야.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삼성은 하고 있어. 왜?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은 효율을 포기한 거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게 효율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지.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100번이든 200번이든 테스트할 거야. 성공할 때까지.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오노가 새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SNS 텍 테스트 현황입니다. 몇 차야? 87차입니다. 87번. 저는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반사율은 72.8%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2.8%. 양산 기준인 72%를 넘었어. 확실해. 삼성 측에서 공식 확인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87번. 34개월. SNS 텍이 87번의 테스트 끝에 양산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127만 번의 실패 데이터 없이는 절대 못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이 87번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테스트 이력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1차 64.8% 불합격, 2차 65.3% 불합격, 3차 65.9% 불합격, 52차 70.4% 불합격, 85차 72.1% 합격, 86차 72.5% 합격, 87차 72.8% 합격.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건 집념이야. 87번 동안 포기하지 않은 집념. 불합격을 받을 때마다 다시 일어선 집념. 그 집념이 72.8%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우리가 33년 걸려서 만든 걸 한국은 34개월 만에 따라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 답은 며칠 후에 알게 됐습니다. 오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나카무라 상. 삼성 구매팀에서 비공식적으로 건네받은 자료입니다. 뭔데? SNS 텍 테스트 상세 이력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30페이지 정도의 엑셀 출력물이 들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SNS 텍 블랭크 마스크 품질 테스트 이력 요약. 34개월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 테스트 조건, 반사율, 평탄도, 불량 원인, 조치 사항.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테스트 1차. 일시 2020년 4월 15일. 조건 증착 온도 282도, 진공도 10에 7초월. 결과 반사율 64.8%, 불합격. 원인 증착층 밀도 불균일. 권고 사항 증착 온도 3도 상승 및 진공도 재조정. 테스트 2차. 일시 2020년 5월 3일. 조건 증착 온도 285도, 진공도 조정. 결과 반사율 65.3%, 불합격. 원인 표면 거칠기 증가. 권고 사항 증착 속도 15% 감소.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0페이지쯤 넘겼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권고 사항 안에 적힌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테스트 23차. 권고 사항 증착 장비 A사 제품에서 B사 제품으로 교체 권고. 테스트 38차. 권고 사항 기판 전처리 공정 3단계 추가 제한. 테스트 54차. 권고 사항 불순물 관리 매뉴얼 공유 첨부 파일 참조. 테스트 67차. 권고 사항 반사막 두께 최저값 공유, 급비.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테스트 기록이 아니야. 이건 교과서야. 삼성이 SNS텍한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어떤 공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30년간 쌓은 노하우를 삼성이 34개월 만에 SNS텍에게 이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기술팀장 모리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모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알겠지? 이건 공동 개발이잖아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이 SNS텍을 공급사로 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어. 실패를 함께 겪고, 데이터를 함께 쌓고, 해법을 함께 찾아가고 있어. 모리가 물었습니다. 테스트 비용은 누가 낸 겁니까? 계산해볼까?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테스트 한 번에 5천만 원. 87번이면 43억 5천만 원. 반올림하면 42억 원이야. 42억 원을 삼성이 SNS텍한테 공짜로 줬어. 시설, 인력, 시간, 노하우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을 키운 거야. 모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한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우리한테 목줄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42억 원을 태우는 거지. 아니, 태운 게 아니라 투자한 거야. 모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이미 늦었어.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테스트 87차. 일시 2023년 2월 8일. 조건 최적화 완료. 결과 반사율 72.8%, 평탄도 기준 충족, 내구성 테스트 통과. 비고 양산 적용 가능성 검토 단계 진입. 양산 적용 가능성 검토 단계 진입.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SNS텍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됐어. 280억 원짜리 중소기업이 5조 원짜리 일본 대기업의 경쟁자가 된 거야. 87번의 테스트와 42억 원의 투자로. 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87번, 34개월, 42억 원, 72.8%. 우리가 33년 동안 비웃는 사이, 한국은 34개월 동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 남아서 SNS텍 테스트 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87차 테스트의 모든 기록을 한 줄 한 줄 정독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테스트 기록이 아니야. 이건 레시피북이야. 삼성이 SNS텍한테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비법서를 써준 거예요. 우리가 33년간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알아낸 것들을 삼성은 34개월 만에 정리해서 넘겨줬습니다. 테스트 12차 권고 사항 진공 챔버, 내부 온도 9배 최소화 필요. 테스트 29차 권고 사항 타겟 물질 순도
9999% 이상 사용 권고. 테스트 45차 권고 사항 반사막 경계층 두께 0.3mm 이하로 유지. 테스트 61차 권고 사항 최종 어닐링, 온도 623K에서 최적화. 하나하나가 우리의 노하우였습니다. 진공 챔버 온도 9배 문제. 우리가 1998년에 3년 걸려서 해결한 거예요. 타겟 물질 순도 문제. 2003년에 협력사랑 싸우면서 맞춘 거죠. 반사막 경계층 두께. 저희 박사 논문 주제였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문을 읽었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 이직한 사람한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이 그 지식을 SNS택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27만 번 실패해서 얻은 걸 SNS택은 87번의 테스트 피드백으로 배웠습니다. 127만 대 87점. 14,943분의 1점.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야. 삼성이 답을 알려주면서 시험을 보게 한 거야. 컨닝이야, 이건. 하지만 컨닝이라고 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에 공정함 같은 건 없으니까요.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삼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가 직접 개발할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려면 한국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42억 원을 쓰고 34개월을 투자하고 87번의 피드백을 줬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우리가 진 거야. 기술로는 아직 우리가 앞서 있어. SNS택 제품이 72.8%면 우리 제품은 74.2%야. 1.4%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삼성한테 필요한 건 74%가 아니야. 72%면 충분해. 세계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제품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SNS택은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밤새 연구실에 있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세면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지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시카와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SNS택 건 다들 알고 있죠? 고개들이 끄덕여졌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카무라 상, 의견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늦었습니다. 늦었다니요? 삼성이 SNS택을 키운 건 이미 3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때 알았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삼성이 자기 돈으로 자기 공장에서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업본부장 오노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폈습니다. 첫째, 가격을 낮춘다. SNS택보다 싸게 판다. 하지만 이건 소용없을 겁니다. 삼성은 가격 때문에 SNS택을 쓰는 게 아니니까요. 공급선 다변화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줘도 일정 비율은 SNS택을 쓸 겁니다. 둘째는요? 다른 시장을 찾습니다. 미국, 유럽, 대만. 한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이시카와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만큼 큰 시장도 없고 한국에서 얻는 피드백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들한테 납품하면서 우리는 최첨단 기술 피드백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 제품은 이런 스펙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달라. 이런 피드백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이 끊기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우리한테 안 물어봐요. SNS택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 로드맵도 SNS택이랑 짜고 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잃은 게 아닙니다. 지위를 잃은 겁니다. 유일한 공급자라는 위치, 대체 불가능하다는 힘, 고객사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시카와 사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복구할 수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독립입니다. 한국이 우리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독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해결책이 없으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에서 연락이 왔어요.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회사죠. 우리 블랭크 마스크의 최대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ASML 아시아 담당 이사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한국 상황 알고 계십니까? SNS 택 말씀이시죠? 네. 저희도 테스트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화면 속의 ASML 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놀랐다고요? 34개월 만에 이 수준까지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ASML이 인정했다.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회사가 SNS텍 제품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ASML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SNS텍과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요. 일본 제품만 쓰는 건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ASML까지?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 국산화가 아니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거야. 며칠 후 대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TSMC 구매 담당자가 SNS텍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TSMC가 왜? 오노가 대답했습니다. TSMC도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거죠.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국 다음은 대만이야? 그 다음은 어디야? 미국?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2주 후 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회사죠. 지금은 삼성과 TSMC에 밀려 3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거대한 기업입니다. 인텔이 SNS텍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노의 보고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네덜란드, 대만, 미국. SNS텍은 34개월 만에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280억 원짜리 한국 중소기업이. 저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어. SNS텍보다 1.4% 높은 반사율, 불량률도 더 낮고 생산량도 더 많아. 그런데 왜 세계가 SNS텍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야? 답은 간단했습니다. 충분하니까. SNS텍 제품이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충분히 좋으니까. 그리고 고객사들은 최고가 아니라 충분한 걸 원해요. 우리가 90점을 줘도 삼성이나 TSMC는 75점이면 만족합니다. 75점짜리 제품이 10개 회사에서 나오면 그중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요. 독점 공급자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안전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공급자였어. 그게 우리의 힘이었어. 하지만 이제 유일하지 않아. SNS텍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회사가 나올 거야. 중국도 개발하고 있고 유럽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5년 후에는 우리가 여러 공급자 중 하나가 될 거야. 저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92년 젊은 시절의 저. 그때 저는 세상의 정상에 있었어요. EUV 블랭크 마스크의 선구자.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자랑.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무너지는 성의 주인이에요. 성벽에 금이 가고 있고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1992년이라고 적힌 페이지. 박정호의 명함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3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젊은이.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한국은 34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박상. 당신이 이긴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대답은 곧 오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데 메일함에 긴급 표시가 붙은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 삼성전자 공식 발표, 긴급.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다운받아 읽었어요. 첫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EUV, 블랭크 마스크 국산 제품 양산 라인 정식 적용 발표.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제품 대체 가능 수준 확인. 향후 국산 제품 비중 단계적 확대 예정. 저는 보도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대체 가능. 그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우리 제품 없이도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EUV 공정 내 국산 블랭크 마스크 적용 비율 35%, 연내 50% 목표. 35%라고? 벌써 35%나 국산으로 바꿨다고? 저는 영업본부장 오노를 불렀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오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삼성 구매팀에서 확인했어요. 우리 납품량은 작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40%.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만에 40%가 줄었어. 오노가 추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국산 제품 도입을 시작했어요. 올해 안에 30% 전환 목표라고 합니다. 삼성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한국 반도체 시장 전체가 우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매출 전망은 한국향 매출이 작년 8조 원에서 올해 4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2조 8천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8조에서 2조 8천억, 5조 2천억 원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가 7년간 비웃는 동안 한국은 7년간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결과가 나왔어. 오후에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시카와 사장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상황은 다들 알고 계시죠?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영업본부장 오노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20% 할인을 제시했어요. 결과는 거절당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가격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시카와 사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카무라 상, 기술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제품 반사율은 74.2%입니다. SNS 택은 73.1%예요. 1.1% 차이가 납니다. 불량률도 우리가 5%포인트 낮고요. 그런데 왜 삼성이 우리를 버립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충분하니까요. 충분하다니요? 삼성한테 필요한 건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제품이면 돼요. SNS 택이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1.1% 낮아도 양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삼성한테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주권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삼성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우리는 일본 손바닥 위에 있구나.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공장을 멈출 수 있구나. 그 굴욕을 삼성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산화를 한 거군요. 네. 이건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이건 독립선언이에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독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시카와 사장이 물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7년.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섰어요. 87번의 테스트를 견뎌냈고 42억 원의 투자를 태웠고 34개월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우리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보고서가 있었어요. 2019년 제가 작성한 한일 반도체 공생 구조 분석. 그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은 일본 소재 산업의 성장을 보증한다. 저는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 위에 선을 긋고 옆에 썼어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2026년 1월. 한 달 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 현황. 2019년 19%, 2026년 67%, 19%에서 67%, 7년 만에 4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에 쓰는 돈이 연간 약 35조 원. 2019년에는 그중 8조 원이 일본으로 왔어요. 지금은 2조 8천억 원, 5조 2천억 원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한국 안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SNS텍 같은 기업들이 그 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직원을 뽑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죠. SNS텍의 최근 실적을 찾아봤습니다. 2019년 매출 280억 원, 직원 130명. 2026년 매출 4,100억 원, 직원 920명. 7년 만에 매출 15배, 직원 7배. 280억 원짜리 중소기업이 4천억 원대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잃은 만큼 그들이 얻었구나. 제로섬 게임. 우리가 7년간 웃는 동안 한국은 7년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웃는 쪽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국 국제전화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카무라 코이치 상이십니까? 한국식 억양이 섞인 일본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어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호. 33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젊은 연구원. 기억하십니까? 1992년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상. 아, 네, 기억합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박상.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입니다. SNS텍 본사에 있어요. SNS텍.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33년 전에 제가 거절했던 그 젊은이가 SNS텍을 만들었구나. 박상희. SNS텍 창업자십니까? 네. 2015년에 창업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왜 전화하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정호가 말했어요. 나카무라 상. 33년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죠.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 저는 33년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분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무시당했다는 게 치욕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감사하게 됐습니다. 감사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나카무라 상 덕분에 저는 33년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야, 할 수 있어라고 되뇌었어요. 그 분노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삼성에서 20년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창업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내셨군요. 네. 87번의 테스트 끝에요. 87번. 저는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87번의 불합격, 87번의 좌절, 87번의 다시 일어섬. 나카무라 상. 네. 저는 오늘 전화드린 건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정호가 말했어요.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약속이요? 33년 전,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는 말을 반드시 뒤집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나카무라 상한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화기를 들고 우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카무라 상. 저희가 해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박상. 네. 축하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시다니요? 33년 전에 제가 한 말.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 기술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따라올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카무라 상. 박상이 이겼습니다. 저는 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정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 상. 이건 승패가 아닙니다. 네. 저는 나카무라 상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입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도체가 좋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를 만드는 게 신기했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고 33년간 계속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나카무라 상도 그러셨잖아요. 35년간 EUV 블랭크 마스크만 연구하셨죠. 저는 그 열정을 존경합니다. 존경이요? 네. 나카무라 상이 아니었으면 이 기술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나카무라 상이 만든 길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승패가 아닙니다. 나카무라 상이 앞서 걸어가셨고 저희가 뒤따라갔을 뿐이에요. 이제 저희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박상. 네, 좋은 경쟁자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정호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카무라 상.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멀리 한국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겠죠. 서울의 밤, 평택의 삼성공장, 그리고 SNS텍 본사. 33년 전, 저는 그 젊은이를 비웃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 하지만 그는 33년 만에 해냈어요. 저는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1992년이라고 적힌 페이지. 박정호의 명함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6년 1월 33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이겼습니다. 127만 번의 실패 데이터, 35년의 연구, 세계 최고의 반사율. 하지만 집념에서 졌어요. 87번의 테스트를 견뎌낸 집념. 42억 원을 태운 집념. 33년간 포기하지 않은 집념. 127만 번의 데이터가 87번의 끈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연구실로 출근해야 해요. 우리가 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 세대 기술이 있고, 그 다음 세대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이 따라왔다면 우리는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기술자의 숙명이니까요. 저는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1월의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3년 전, 제가 박정호를 비웃었을 때, 저는 몰랐어요. 비웃음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죠. 박정호는 제 비웃음을 연료 삼아 33년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옆 플랫폼에 서서 전철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127만 대 87점.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127만 번의 실패로 기술을 쌓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87번의 집념으로 그 기술을 따라잡았죠. 숫자만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집념이 데이터를 이겼습니다. 전철이 연구소 앞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려서 걸었어요.
연구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35년간 다닌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한국이 따라왔으니 우리는 더 앞으로 가야 해. 그게 경쟁이고 그게 기술 발전이야. 연구실에 들어섰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의자에 앉았어요. 모니터에 127만 건의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27만 번의 실패. 그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다음 127만 번을 향해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반도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전의 한가운데에 저와 박정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극하고,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면서. 그게 기술의 역사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상, 다음엔 제가 이기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멀리 서울 어딘가에서 박정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나카무라 상, 다음에도 지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33년 전에 시작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관계. 경쟁자, 그리고 어쩌면 동지. 저는 미소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반도체 연구원 나카무라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27만 번의 데이터가 87번의 집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못한다고 비웃을 때 그 말을 연료로 삼으세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믿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